어제 기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합주 6곳 가운데 3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곳에서는 두 후보가 초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의 흐름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으로는 뉴욕시에서 식당뿐만 아니라 잡화점이나 옷가게 등 소매업소에도 야외 영업이 허용됩니다. 뉴욕 한인회가 코비드-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의 배분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까지 1차 배분 12만 달러가 전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6만 4,870명 늘어난 918만 5,621명, 사망자는 709명이 늘어 23만 3,839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2,151명이 늘어 53만 9,355명, 사망자는 18명이 늘어 3만 3,639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658명이 늘어나 23만 9,375명, 사망자는 10명이 늘어 16,464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319명이 늘어 7만 446명, 사망자는 5명이 늘어 4,6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선 레이스가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합주 6곳 가운데 3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곳에서는 여전히 두 후보가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초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플로리다, 애리조나,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경합주 6곳에서 각각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우선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를 넓혔습니다.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16명이 배정된 미시간에서는 바이든 지지가 52%로 트럼프 지지 43%보다 9%포인트 앞섰습니다. 선거인단 10명의 위스콘신은 바이든 53%대 트럼프 44%, 20명이 걸린 펜실베니아는 50%대 45%로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씩 커졌습니다. 이전 조사에서 차이가 오차 범위인 4%포인트 이내였던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통계적 동률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특히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대형 경합주로 꼽히는 플로리다에서는 바이든 49%대 트럼프 47%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54%대 트럼프 42%로 12%포인트 차이로 바이든이 우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두 대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와는 상반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믿을 것이 못 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 가운데는 투표 성향을 감추는 일명 샤이 트럼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월등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각종 여론조사의 흐름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견한 억만장자 제프리 군드라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처럼 예상을 뒤엎고 승리할 것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군드라우는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질 것이라고 하지만 4년 전에도 틀렸다면서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자신의 정치 신념이 꺾이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꺼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 고문인 크리스토스 마크리디스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와 오하이오주 우드 카운티의 공화당 의장인 조너던 야코보스키도 이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여론조사를 믿지 마라, 트럼프가 승리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썼습니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여론조사가 대상자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표본 설정 등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여론조사 기관인 트라팔라르 그룹의 로버트 켈리 여론조사 수석위원도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숨은 표인 샤이 트럼프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6일 필라델피아에서는 경찰관이 흑인 남성을 총으로 10발 이상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경찰의 과잉 대응에 항의하는 시위가 다시 격화되면서 두 대선 후보도 각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우선 유족을 향해 애도의 메시지를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위가 폭동이라고 강조하고 비난했습니다. 대선 초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는 지난 26일 경찰관이 흑인 남성을 총으로 10발 이상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의 과잉 대응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틀째 시위가 이어지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를 폭동이라고 강조하며 간밤에 불거진 시위대의 약탈 사건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하며 폭력적인 무리가 필라델피아를 엉망으로 만들어놨고 이들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사망한 흑인과 유족을 향해 먼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날 선거 캠프 홈페이지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또 다른 흑인을 잃은 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흑인 공동체는 이미 너무나 많은 트라우마를 견뎌냈다며 이번 총격은 더욱 큰 충격이며 고통스럽다고 했지만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분노와 불의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분열된 사회의 불꽃에 부채질을 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더 강력한 방역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2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47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중환자들이 저녁에 병원을 압도하고 있다며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만약 상황이 변하지 않고 대책 없이 이대로 쭉 나아간다면 미국에서는 추가 확진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가 급증하고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가을 들어 2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동부 뉴욕과 필라델피아, 서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남부 플로리다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뉴욕, 필라델피아와 같은 도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마친 반면 북부와 중부 도시는 대형 병원이 갖추고 있는 중환자실 시설 등을 갖추지 못했다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유럽처럼 전국적인 봉쇄령 조처를 시행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다만 지역 중심으로 봉쇄 요구가 시작된다면 미국의 정책 역시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약업체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몇 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보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배포 준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엘버트 블러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28일 공개된 영국 매체 더 타임스 인터뷰에서 백신 개발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측이 앞으로 몇 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타임스는 정부는 화이자가 지원하는 백신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배포 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첫 투약은 노인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블러 CEO는 앞서 11월 셋째 주에 식품의약국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은 이미 2천만 명분의 백신을 사들였습니다. 화이자의 3상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일부 투약부는 즉각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의료서비스센터가 모든 국민의 접종을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CNN은 시마버마 의료서비스 센터장이 28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인의 광범위한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는 모든 코로나19 백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식당뿐만 아니라 잡화점이나 옷가게 등 소매업소에도 야외 영업이 허용됩니다.
오픈 스트릿이 시행되고 있는 구역에서는 차량 통행 제한 시간 동안 차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8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픈 레스토랑 오픈 스트릿에 이어 오픈 스토어 프론트 프로그램의 론칭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오픈 스토어 프론트 프로그램은 최대 수용 인원 제한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매업소 등의 업소와 인도에서 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손님들이 대기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으로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현재 오픈 스트릿이 시행되고 있는 구역의 업소의 경우 차량 통행 제한 시간 동안 매장 앞 차도를 이용해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업소들은 인도의 최소 너비를 8피트 유지하고 침범하지 않는 내에서 매장 앞에 최대 높이와 너비 5피트의 상품 진열대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업소 4만 곳이 야외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뉴욕시 요식업계는 코로나19로 식당과 주점들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내 영업 허용 인원을 기존의 25%에서 50%로 늘리고 지나치게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COVID-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에 배분 행사를 가졌습니다. 가족 인원에 따라서 가정당 $500에서 $1,000를 3번에 나누어 배분하게 되는데 오늘까지 1차 배분을 완료했습니다. 기금을 나누는 한인회 관계자들과 수혜자들 모두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지난달 시작한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현재까지 약 $117만 모금됐으며 이번 주 배분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퀸즈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 632가정에 이어 오늘은 오후 1시부터 뉴저지 펠팍 파인플라자에서 뉴저지 지역 대상자 97가정에 대한 식품권 배부를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배분한 기금은 729가정에 총 $12만, 가족 인원에 따라 $100에서 $200 식품권이 전달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가정은 앞으로 2차례 더 48만여 달러가 지원됩니다. 우선 1차 지원금이 뉴욕에서 27일하고 28일 날 이미 600여 분이 나가셨고요. 이제 오늘은 뉴저지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미 전화로 신청을 하시고 온라인으로 다 신청을 하신 분들께 배분이 됐고요. 지금 2차 배분을 지금 현재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늘 기금을 지원받은 수혜자들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준 뉴욕 한인회와 기금을 후원해준 후원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뉴욕 한인회 너무 고맙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 사회에 우리 장애인들은 더 힘들거든요. 특별히 신분이 없는 장애인들이 너무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이번 뉴욕 한인회에서 이렇게 귀한 식품을 도네이션 해주셔서 얼마나 그분들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2차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신청을 마친 지원자만 500여 가정. 한인회는 연방정부 지원금 $1,200를 지원받지 못하고 실직 중이지만 실업수당 신청이 안 되는 한인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뉴욕 한인회로 하면 됩니다. 국토안보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시 임금이 높은 직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3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일각에서는 다양한 인재들의 접근을 막아서 많은 기업들의 운영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국토안보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시 임금이 높은 직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정 지역 내 정해진 직종의 최고 임금 수준에 있는 신청자에게 H-1B 비자를 발급한다는 방안입니다. 정부가 지역과 직종에 따라 임금 수준을 4단계로 정하면 고용주들은 비자 신청자의 이력에 근거해 그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임금 수준이 낮은 신청자는 사실상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정 개정에 관여하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책을 마련하고 내년 3월 등록기간이 도래하기 전 발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8일 발효된 이 방안은 3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외에도 복권과 같은 추천 방식을 유지하되 고임금 외국인 전문가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프로그램의 발급 문턱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현재와 같이 H-1B 비자를 무작위 할당하는 것은 미국 노동력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시켜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 일대에는 허리케인 제타의 진로 한가운데 들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많은 주택과 상가가 폭우와 강풍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천 세대는 전기도 끊긴 상태입니다.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 일대는 어제 허리케인 제타의 진로 한가운데에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부 해안에서는 해수면이 3m 가까이 상승하면서 올해 여러 차례 열대성 폭풍과 침수를 겪은 이 지역에 다시 홍수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타의 상륙 지점으로 예보됐던 멕시코만에 가까운 해안 도로들은 모두 침수됐습니다. 뉴올리언스 시내의 유명한 프랑스 구역에는 폭우가 몰아치고 집집마다 지붕에서 빗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거기다 강풍으로 가로수까지 흔들릴 정도입니다. 제타는 2급 허리케인으로 최대 풍속 시속 177km로 올해 유난히 기승을 부렸던 대서양 연안의 허리케인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 중에서 27번째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지역의 허리케인 시즌은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상륙한 것으로는 올해 11번째 허리케인인 제타는 2016년에 9개의 허리케인이 상륙했던 전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루이지애나주 남단의 4만 3천여 가구와 뉴올리언스 지역 1만 4천여 가구는 현재 전기가 끊긴 상태입니다. 존 벨 에즈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기상채널 TV와의 인터뷰에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 허리케인의 속도가 시속 17마일에서 더 빨라질 것으로 예보돼 비교적 빨리 시내를 통과할 것이라면서 피해 복구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실버라도 산불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진전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 대피했던 수천여 명의 주민들도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실버라도 산불로 13,350여 에이커가 전소된 가운데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서 진화율은 25%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진화율이 제로에 가깝던 요바린다 지역의 블루리지 산불 역시 진전을 보이면서 진화율이 16%를 넘어섰습니다. 진화 작업이 진전을 보이면서 와이팅 렌치 야생공원 등을 제외한 얼바인 인근 대부분의 지역은 대피령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LA 지역의 주요 한인단체 리더들이 LA시 4지구 시원 재선에 도전하는 데이빗 류 의원에 대해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명기 밝은 미래 재단 이사장, 로라 전 LA 한인 회장, 강일한 LA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등 한인사회 주요 인사 6명은 오늘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 신장에 힘써온 데이비류 의원에 대한 공식 지지 의사를 밝히고 한인 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데이비류 의원은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바탕이라면서 앞으로도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인들의 투표권 행사가 곧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공항 버스터미널 등 광역교통시설을 담당하는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용객들을 단속합니다. 항만청은 다음 주 월요일 11월 2일부터 단속을 시작하고 적발된 승객에게 $50의 벌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청이 관할하는 뉴욕시의 JFK 라과디아 공항과 뉴저지주 뉴악의 리버티 국제공항, 패스트레인, 맨하튼 미드타운의 폴스 오소리티 버스터미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 적발되면 $5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뉴저지주에서 모든 고용주가 직원에게 마스크를 제공할 것이 의무화되는 등 직장 내 안전수칙이 강화됩니다. 28일 필머피 주지사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 의무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1월 4일 오전 6시부터 모든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회사 비용으로 마스크를 제공할 것이 의무화되고 모든 직원과 방문자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직원 간 최소 6피트의 거리 유지, 회사 비용으로 고객 및 방문자에게 살균 제품을 제공해야 하고 체온 측정 등 일일 건강검사와 함께 정기 소독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뉴저지주에서 재산세 환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에 따르면 약 50만 명에게 재산세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홈스테드 리베이트가 올해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홈스테드 리베이트는 노인층과 저소득층 재산세 납세자를 위한 감면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른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인 시니어 프리즈 역시 통상 7월부터 환급금 지급이 시작되지만 올해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시작돼 환급이 늦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뉴욕주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차량 전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현재 차량 앞좌석에만 적용되고 있는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은 오는 11월 1일부터 뒷좌석까지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뒷좌석의 경우 16세 미만인 경우에만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했지만 이제 연령 제한 기준이 없어지면 탑승자 전원 누구나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16세 이상에게는 $50의 벌금, 16세 미만은 운전자에게 25에서 $100의 벌금과 함께 벌점 3점이 부과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에 비가 오겠고 오후에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때때로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